안녕하십니까. 넥스트시티 포럼 대표 김동근입니다. 이번 주제는 지난번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에 이어서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설정을 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세 분이 주제 발표를 통해서 왜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봐도 한 도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자리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자리 문제는 역시 좋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일자리 한계가 있습니다. 비정규직 일자리, 그것도 지속 가능하지 못한 일자리일 뿐입니다. 결국 한 도시가 지속적인 성장, 좋은 기업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책적인 뒷받침이 돼야지 가능할까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토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두 분의 주제 발표를 통해서 대화의 폭이 굉장히 넓고 그리고 다양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이어져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 두 분이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제 왼편에 계신 분이 김홍진 단장님이십니다. 전 KT 대표도 역임하셨고 지금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은 일자리 환경을 만들까 하는 부분들에 컨설팅을 해주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오른편에는 퓨처플레이 김영기 팀장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김 팀장은 직접 스타트업을 운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스타트업에 지원해주는 역할을 현장에서 경험을 하고 계신 분입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두 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 두 분이 그동안에 해오신 역할 그리고 또 두 분이 그동안 해오시면서 여러 경험 같은 것들을 저희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두 분에 대한 소개가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한번 두 분이 각자 자기소개를 이렇게 조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청을 하시는 분께서 두 분 전문가들 분의 배경을 좀 더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부탁을 드려보게 싶습니다. 우리 김홍진 단장님께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전문가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전문가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40년 가까운 세월을 그 국내의 그 여러 종류의 회사들에서 일을 한 그 경험으로 기업 환경에 대해서 또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잘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기 포럼의 의장님께서 지금 추구하시는 좋은 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스터디를 하고 계신데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그 토론을 위해서 제가 몇 마디 거둘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기 팀장님께서도 자기소개를 좀 더 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퓨처플레이의 김형기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년 정도 동안은 이제 초기 단계의 회사들, 이제 IT 기술을 가지고 혁신을 하는 스타트업이라는 회사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그분들이 좀 더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실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기획하는 일들을 했었고 지금은 퓨처플레이라고 하는 초기 단계의 기업들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엑셀러레이터라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제 스타트업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고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이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은 이제 그런 청년들의 창업이 어떻게 하면 좀 더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풀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그동안 들어왔고 경험했던 부분들을 좀 더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금방 두 분의 소개에서 들은 것처럼 두 분이 갖고 있는 배경이 상당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한 분은 우리나라 큰 대기업 굴지의 대표를 겪으신 대기업에 대해서 경험을 하시고 또 중앙정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본 분이시고 또 한 분은 현장에서 직접 스터디업 캠퍼스를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청년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배경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분에게 좀 그냥 편한 쉬운 질문부터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배경이 다른 만큼 대답도 좀 다르실까 싶은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뭐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냥 직관적인 느낌을 가지고 조금씩만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홍김 단장님한테 제가 먼저 좀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특히 이번 정부 들어와서 제가 쓰고 있는 칼럼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기업 활동을 하는데 여러 가지 제약이 많다. 이런 겁니다. 사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는 뭐 여러 가지로 꼽을 수 있는데 첫째는 기업 활동에 대한 제약이 없어야 되고 그 제약은 제도적인 제약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제약도 없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특히 중소도시로서는 그 도시에 있는 커뮤니티 멤버들 결국은 지역사회에 있는 주민들로부터의 기업에 대한 친화적이냐 거부적이냐 뭐 이런 등등의 문화까지 포함해서 기업에 대해서 프렌들리한 그런 도시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형기 팀장께서는 청년 기업자 입장에서 또 기업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하는 또 다른 관점이 있을 것 같은데 좀 부탁드립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좋은 말씀 많이 주셨지만 또 초기 창업을 하는 사람들 그 창업이라 하면 결국은 개인이 결심을 하고 사업을 만들어가는 일련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존에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고 도전할 수 있는 충분한 안전망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는 뭐 망해도 괜찮아라고 하는 도전하는 것에 더 많은 가치를 주는 사회적인 문화와 주변의 시선들도 있을 뿐 아니라 창업을 혈혈단신으로의 몸으로 창업을 했을 때 도움받을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인 그리고 정부의 인프라들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에 대한 접근성이 좀 원활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그 수많은 창업을 도전하는 사람들의 경험들이 쌓이고 축적돼서 재활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기업하기 좋은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좀 전에 우리 김홍진 단장님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친기업적인 정책이 좀 필요하고 기업을 이해하는 정책들이 좀 필요한데 규제가 좀 많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취지를 해주셨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주 52제 시간 제한을 한다든지 최저임금 등 현 정부 들어서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진화시켜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 이게 도시 문제하고 그 정부 정책하고 이렇게 어떻게 연관시킬지 참 어렵기는 한데 그 저는 이미 제가 쓰고 있는 글에서 많이 지적을 했는데 그 최저임금이라든지 주 52시간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기업하는 사람들 특히 아주 첨단 기업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러나 저러나 상관이 없어요. 그 플레이그라운드가 글로벌이니까 문제가 없는데 사실은 중소 중견 기업들 또는 중소 상인들까지 포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그런 제도다. 심지어는 최근에 보니까 어떤 벤처 회사에 있는 MZ 세대 직원들이 120시간 일해도 좋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던데 이런 것들이 기업 활동을 획일적으로 재단하는 그런 풍토가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천차만별의 그 환경과 이런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치하는 사람들 또는 행정하는 사람들이 아주 단편적인 자기 경험을 가지고 재단을 해서 제도를 만드니까 현장에서 너무나 역작용이 많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기 팀장님께서도 실제 현장에서 스타트업 일을 하면서 보면 주 52시간 제한 같은 것들이 큰 제약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네.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서 어떻습니까? 사실은 오히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은 이쪽에서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초기 창업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빠른 시간에 인텐시브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고 사실은 그런 시간과 치환해서 그 성과들을 그 회사를 같이 만들어낸 구성원들이 같이 이제
나누어 가는 형태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주 52시간으로 근무할 수 없다라고 선을 긋는 것들 같은 경우는 가장 전형적인 패러다임으로 사용자가 어떻게 보면 노동자를 착취한다는 기본적인 패러다임 하에서의 어떻게 보면 판단해서 나오게 되는 정책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요즘 뭐 Z세대라고도 하고 밀레니얼이라고 하는 이런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또 창업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일을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내가 거기에 미래를 걸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과정에서 정책적인 제약으로 난 이 시간 이상으로 일을 할 수 없어 라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존의 기업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집중력을 발휘하기 힘들게 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에 우려들이 있고, 실제로 업계에서도 그런 이야기들은 지금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창업을 했던 창업자로서,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이나 또는 그 안에 피고용인으로서의 약간의 관점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인 컨센서스는 우려의 축으로 좀 더 쏠려 있는 것이 맞긴 한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논의하면서 결국 좋은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든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 좋은 기업의 개념이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자연스럽게 맥이 닿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트렌드를 따라가는 그런 기술에 앞선 기업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요즘 흔히 얘기하는 빅데이터, AI, 드론, 로봇 등 이런 4차 산업혁명 산업에 대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의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그런 기업들을 도시가 안기 위한 그런 준비라고 할까요? 그런 것을 안기 위한 도시가 준비해야 될 사항 같은 것들에 대해서 현장에서 느껴본 두 분의 소감들이 특별한 것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글쎄요. 저는 그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 또는 미래를 바라보는 시각 또는 눈,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특히 이제 지도자가 될 사람들, 경영자가 될 사람들한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일자리만 해도 그래요. 세상이 정규직, 비정규직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요새 이제 기익 이코노미라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뭐 2시간만 일할 수도 있고 3시간만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연극이나 이런 데 공연에 출연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그런 그게 있을 기간에만 뭐 일을 하고 이렇게, 또는 거기에 고용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고용되는 형태나 일하는 방법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제도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될 텐데, 아주 단편적으로 정규직, 비정규직, 52시간 이상 이하, 뭐 중소기업 아니고 뭐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획일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참 우려스럽다. 그러니까 적어도 국가의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고 이렇게 앞에서 끌고 갈 사람들은 우선은 그런 미래에 대한 성찰부터 좀 다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김영기 팀장도 조금 그 관점에서 한번 얘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셨던 걸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새롭게 성장하는 기업들을 도시가 품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새로운 기업들을 유치하고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과정을 너무 짧은 호흡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약간 만병통치약이 아니긴 하고, 사실은 좋은 기업 하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10년, 20년 이상의 시간들이 필요로 하고, 사실 그런 좋은 기업들이 어떤 도시를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시의 준비도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로 한 것들인데, 우리는 오늘부터 좋은 스타트업,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어떤 기업을 성장시킬 거야 라고 하고 건물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다 멋진 명판을 단다고 해서 거기서부터 모든 것들이 시작하지는 않거든요. 사실은 우리나라 내에서도 지금 그래도 그나마 좋은 스타트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이 됐다라고 하는, 뭐 바로 옆에 있는 서울 같은 도시들도 사실은 그 준비를 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10년 이상의 시간들이 걸렸고, 그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좀 열매로서 좀 맺어지는 과정이거든요. 나머지 도시들 같은 경우에 그런 것을 벤치마크 한다고 했을 때 결과물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과 프로세스, 그리고 거기에 어떤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도 좀 차근차근 고민을 하고, 사실은 행정의 측면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런 것들이 도시에 있는 도시 커뮤니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도시의 구성원들에게 합의하고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시간들도 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타트업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더 보충하면 우리나라가 벤처라는 얘기를 꺼내기 시작한 게 IMF 이후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벤처 창업을 지원한다고 그래서 쭉 그 정책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건데요. 자, 그 결과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로 아까 그 유니콘 기업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자리를 벗은 그 중소기업 담당하는 장관도 자기 재임 기간 동안에 유니콘 기업을 새로 10개를 더 만들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는데 하나도 더 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10개예요. 2개는 엑지트가 돼서 원래 12개였었는데 10개로 됐고요. 미국하고 일본이 중국이 다 250개 이상 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처 한다, 스타트업 한다 사실은 굉장히 많이 해서 또 일부는 성과를 걸었죠. 오늘 뉴스에 보면 카카오 의장이 삼성그룹보다 더 개인적으로 부자가 됐다 이렇게 발표가 나와서 이렇게 아주 첨단으로 간 몇 사람들은 희망적인 걸 볼 수 있지만 저는 두 가지를 거기서 지적할 수 있어요. 스타트업에 대해서. 첫째는 그 스타트업 그 10개밖에 안 되는 유니콘조차도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원, 투자 뭐 이런 것 또는 아까 그 생태계 내에서 투자되고 있는 것보다 그 기업들은 어쩌면 요새 이제 손정희 씨가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외국 자본에 의해서 투자된 게 더 많다. 예를 들면 어쩌면 국내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투자들은 사그러진 게 훨씬 더 많다. 사그러진 게 뭔가 의미 있게 쓰이고서 사그러지면 괜찮은데 그냥 그 콩가루 날리듯이 쓴 게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창업 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정책에 대해서 돌아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창업하는 제도도 만자지만 사실은 우리 인력하고도 관계를 해서 사실은 그 인력 자체도 진짜 창업할 사람이 창업하는가 하는 것도 한번 퀘스천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저는 외국의 벤처 회사에도 있어 보기도 하고 또 벤처 그 환경에서 많이 봐왔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지난 정부, 그지난 정부에도 계속 비판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 정부가 청년들을 취업을 못 시키니까 청년 창업이라는 말을 갖고 온 거 아니냐 하는 비난의 목소리를 제가 올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년들한테는 정상적인 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주는 게 우선이고 나머지 진짜 도전적인 정신을 갖고 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취직이 안 되니까 다 아무나 창업하는 그런 풍토다. 또 중소상인도 저는 마찬가지 생각해요. 식당도 잘 되는 지금 뭐 코로나니 뭐니 해서 난리쳐도 잘 되는 식당은 잘 돼요 여전히.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데는 다 잘 되는데 문제는 그 식당을 운영하는 능력이나 뭐 음식을 만드는 뭐나 해서 사실은 이 자격이 없는데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창업해서 망해버리는 그냥 저기 은퇴 자금 받아가지고 그것도 저기 챙기지 못하고 그냥 뭐 식당 하나 열었다 망해버리고 빵집 만들었다 망해버리는 이런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 창업도 그렇고 청년 창업도 그렇고 어쩌면 능력이 안 되는데 자꾸 이렇게 권장해서 하는 그런 풍토 이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 제가 청년들한테도 제가 농담합니다. 제가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 가보면 5명짜리 회사 이런 데도 가면 스탠포드, 하버드, 뭐 예일 이런 데 나온 박사 한 친구들이 5명짜리 회사에 막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가서 야, 너는 뭐 예일 박사까지 해서 뭐 왜 이런 회사에 와서 있냐 이런 농담을 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따지고 보면 그런 정도의 퀄리티나 능력이 있어서 창업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게 안 되고 정부도 아까 그렇게 일자리를 제공 못하니까 창업 자금 줘서 자꾸 여기저기 창업 제안서 낚시질하러 다니게 만들고 이런 거 고쳐줘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우리 김홍진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실제로 취업이 안 되니까 창업의 시장으로 내몰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스타트업에서 이렇게 볼 때도 역시 청년들한테 막
그 다른 일자리를 찾기가 어려우니까 창업을 하도록 막 유도하고 내몬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 갖는 것에 대해서 상당분 공감하십니까? 창업을 해서 내몬다라는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어떠한 경험이나 경력 없이 또는 개인이 갖고 있는 뾰족한 어떤 경쟁력 없이 창업을 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것이 사실이고 실제로 그러한 것들 그런 스타트업들이나 그렇게 창업한 것들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은 것도 사실이긴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말씀하신 것도 또 완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은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사람한테 총을 쥐어주고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보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창업을 지원하거나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들이 각각의 스타트업들을 이루는 사람들이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어떠한 문제들을 파악해서 그걸 잘 풀 수 있는지까지 검토를 하면서 사실 그분들을 돕고 지원을 하고 또는 그분들이 성장할 수 있는 곳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비교적 부족하진 않은가. 청년 창업이 마냥 어떤 모든 걸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열쇠처럼 뭔가 키워드가 남용이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정책이 드라이브 걸리는 부분들은 분명히 우려하고 좀 지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두 분이 열띠게 설명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현장에서 현직에 있을 때 많은 기업하는 분들을 만나보면 일자리를 찾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일자리가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근데 기업을 하시는 분들은 일을 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을 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미스매칭,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되어 왔었던 사안이긴 합니다. 아직까지도 현장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도 많이 듣게 됩니다. 이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한번 두 분의 의견을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요. 근본적인 출발은 저 교육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4차 산업혁명 아까 얘기하셨는데 뭐 AI, 메타버스, 뭐 AR, VR 뭐 할 거 없이 그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점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는 세계적인 탑 인재들이 필요한 시대거든요. 그렇고 그런 인재들보다는 그 탑에 갈 수 있는 그런 인재들이 필요하고 아까 스타트업에 하는 그 청년들의 경우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그 예를 들면 아주 쓰게 얘기하면 취직도 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창업한다는 건 웃기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취직을 하고도 남을 사람이 창업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이제 그런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실리콘밸리에 있는 많은 회사에서 일을 해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같이 일을 하고 보면 진짜 제가 느껴도 얘들 천재급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실리콘밸리에 창업하는 친구들은. 근데 우리 창업하는 청년들이 그 정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은 자꾸 글로벌 경쟁을 해서 글로벌 내에서 최고인 인재를 찾고 있는데 또 그런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까지 지금 못 가고 있다. 대학의 문이 굉장히 넓어져서 45만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그것도 이제 인구가 줄어서 다 못 채우고 있다고 해서 난리인데 사실은 교육이 인플레이션이 돼서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났지만 그런 하이 퀄리티 인재들이 많지 않다. 그 대기업 현대자동차나 삼성도 그래서 실제적으로 거기 S급 인재들은 다 뭐 외국 애들이거나 아니면 외들이라서 미안하네 외국 인재들이거나 아니면 외국에서 교육받은 인재들이 대부분 다 하거든요. 국내에서 그만한 인재를 찾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내 기업들이 이게 시대가 뭐 AI니 인공지능이니 자율주행이니 해야 된다 이러니까 그런 인재를 국내 기존에 있던 기업 안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지금 외국에 있는 기업들을 인수하는 형태로 바꾸고 있어요. 반도체 회사든 아니면 뭐 현대자동차만 자율주행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국내에 그렇고 그런 수많은 인재들 대졸 이런 인력 갖고는 안 되는 거지 거꾸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인력 그 수급의 문제 굉장히 심각하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게 요새 공정 뭐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굉장히 깊어요. 사회가 회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그 기업들이나 공공기관에 고졸만 갈 수 있는 직종이 있었어요. 철도, 수도, 뭐 이렇게 다 분야별로, 통신 분야별로 원래 그 담당 고등학교도 있었고 상업학교도 있었고 그래서 다 은행 가도 고졸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게 노동 쪽에서 이게 불공정하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직종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동 직종을 다 없애버리니까 뽑는 입장에서는 전부 다 기왕이면 대졸 사원들을 다 뽑아. 은행의 창구에 앉아 있는 사람은 외국의 홍콩이나 싱가포르나 이렇게 하면 창구에 앉아 있는 텔러들이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앉아 있는 나라는 별로 없어요. 당연히 고졸이면 충분한 거야, 이러면. 근데 그거를 공정이라는 화두로 그 직종을 다 없애버리니까 대졸로 다 돼. 그러니까 전부 다 대학교 가려고 다 난리 돼갖고 80% 이상이 대학교로 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나온 인력이 대기업에서 아니면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하고 충족이 안 되는 그런 미스매치가 출발부터 생긴다 이런 생각을 갖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게. 제가 듣기에는 우리 김홍진 단장님께서 KT 대표로 계실 때 클라우드 사업을 주도하셨다라고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때도 인력 부족 문제로 많은 그 미스매칭 문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때 실제 어떻게 해결을 7, 8년 하셨습니까? 전에 이제 뭐 제가 주도한 건 아니고 하여튼 저도 같이 그 경영진에 있었으니까 그런 사업을 새로 시작한다면 클라우드나 AI나 이런 걸 하면 국내에서 인재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인재들을 데려와서 실리콘밸리에서 인재를 데려다가 이제 개발시키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죠. 지금 분야별로. 그러니까 참 그 수준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자동차 회사들도 자율주행이나 이런 것들이 똑같아요.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 자동차로 가야 되는데 그 세계적인 자동차 엔지니어들을 뽑아서 와도 그 엔지니어들은 기존의 엔진 엔지니어들이지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를 인수해버리게 되지. 결국은 구조적으로 외국 인재들한테 의존하는 형태로 바뀌는 거죠, 국내.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나가게 되고 외국에서 인재를 찾게 되고 또 외국으로 진출하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 나머지만 갖고는 그 세계적인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그러니까 자꾸 국내에 있는 인력한테 일자리가 줄어들고 그런가 하면 또 반대로 3D 업종은 또 젊은 세대들이 또 안 하려고 그러니까 그건 또 동남아시아나 이렇게 온 그런 외국 근로자들한테 다 자리 뺏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런 워커들 레벨은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서 온 외국 근로자들한테 자리가 다 나가고 우리 부모들 세대나 우리 세대들은 다 사우드니 뭐니 가서 다 그 열사의 사막에서도 다 일했는데 지금 그렇게는 일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밑에 있는 그런 일자리는 다 또 없어지고 위는 위대로 또 기업에 찾는 게 없어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모여 있는 아주 바글바글 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죠. 알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